있죠. 그리고 촛불혁명이 30년 만에 또 이렇게 일어납니다. 그 촛불 민주주의, 이것은 민주주의 완성이 아니라 민주주의를 할 수 있는 기초를 또다시 한번 확인하는 일에 지나지 않는다고 생각돼요. 이것이 민주주의 완성으로 나아갈 길은 아직도 우리 앞에 놓인 과제라고 할 수 있죠. 근데 저는 이 일을 보면서 이 일은 지방자치가 있었기 때문에, 시행됐기 때문에 그 2016년, 2017년 그 촛불 민주주의가 가능했다고 생각해요. 이게 지방자치가 되어있지 않으면 사실은 6개월간 많이 모인 날은 230만씩 모인 사람들이 한 건의 사고 없이 그렇게 끝날 수가 없어요. 서울에 박원순 시장이 있었기 때문에 가능한 거라고 봐요. 근데 그 촛불혁명, 촛불민주주의의 저 성과의 이면을 가려진 것을 우리가 제대로 읽고 있지 않는 거예요. 사실은 서울시장이 이런 것을 가능하게 하지 않으면 몇십만도 모일 수가 없습니다. 그렇게 매주. 근데 밤 12시가 넘어서까지 지하철을 다니게 하고 교통편을 열고 모든 건물에 화장실을 다 열어줄게. 그리고 와이파이가 저 많은 사람이 모여도 통신이 다 되도록 다 그것을 설치를 하고 열려주게 하는 거라고. 사실 뒷 배경이 되는 그 기반이 없으면 저 사람들이 저 한 사람의 통제에 움직이는 게 아니라 실시간으로 중계되는 모든 것을 스마트폰으로 다 받아보면서 의사통일을 같이 해가는 거 아니에요. 그게 통신망을 일시적으로 저 현장에서 수백만이 모여도 가능하게 해주는 것이 결국 서울시라고 하는 지점을 우리와 같은 생각을 갖고 있는 사람이 이런 조건을 만들어줬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래서 저는 촛불 민주주의, 촛불혁명의 숨은 1등 공신으로 박원순 서울시장을 꼽는 것은 당연히 우리가 기억해야 된다는 생각을 해요. 물론 모든 시민들 다 같이 훌륭하고 한 목소리로 한 뜻으로 했다고 하더라도 그 부분만큼 또 우리는 그것을 기억해야 된다는. 2002년 9.11 테러가 쌍둥이 빌딩에 터졌을 때 많은 7번 빌딩의 사람들을 긴급 대피시켜서 더 큰 희생을 막을 수 있었던 방법은 뉴욕의 소방서장이 결정한 거예요. 현장 나가서 지휘하면서 이 사람들 빨리 대피시키라고 하는 일을 통제하는 거예요. 그것을 관리하고 책임지는 거예요. 현장 지휘를 하는 거죠. 우리는 세월호를 청와대 어디 가서 무슨 짓을 하는지도 모르는 대통령의 명령만 기다리고 있어요. 현미경으로 중앙에서 지역을 바라보고 있는데 사실은 신호가 가는 것이 확인도 되지 않는 거죠. 아이들을 생으로 숨을 시켰어요. 저 권한이 진도 군수나 전남 도지사에게서 헬기 타고 보고 저렇게 쓰러져가는 배 뭐냐, 빨리 유리창 깨고 애들 끄집어내. 근데 청와대에서 무슨 답변이 있는지만 기다리면서 공중에서 뱅뱅 돌기만 하고 아무런 조치를 하지 않는 거예요. 민간이라도 그 옆에 가서 사람 바다에 떠있는 사람 그리고 가판에 있던 사람들 끄집어내는 게 단위. 아이들은 꼼짝 말고 그 안에 있으라고만 한 어디서 떨어지는 명령이든 모르는 명령을 그대로 받고만 있는, 우리 현대사에서 가장 아픈 기억으로 오랫동안 우리 마음속에서 지워질 수 없는 저 세월호 아니에요. 이것은 분권이냐 아니냐가 갖고 있는 커다란 엄청난 차이를 두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분권이라는 것에 대해서 심각하고 이만큼 중요한 것이라는 것에 대한 믿음과 깨달음이 아직 그만큼 저런 경험에서도 그걸 그런 각도로 바라보질 않아요. 그건 왜냐? 중앙 언론의 시각인 거예요. 메르스 2015년 온 국민들을 불안에 떨게 했죠. 메르스 이것은 평택에서 처음 발견된 사람이 수원에 있는 병원을 거쳐서 삼성 서울에 있는 그 큰 병원으로 간 거예요. 응급실에서 다 퍼진 거 아니에요. 근데 너무 기가 막힌 게 각 광역지자체별로 역학조사원이라는 사람이 둘씩 있어서 이 사람이 메르스 증상이 있는 것 같다 그러면 이 사람한테서
대담을 해서 검체를 그 사람이 채취해서 주면 보건소 직원이 그걸 갖고 충북 오송을 달려가서 검체 샘플을 맡기고 그것이 이틀 후부터 계속 수백 번의 전화를 해서 양성이냐 음성이냐 판정을 받았고 그 다음번에 가서 이 사람한테 격리를 하든 어쨌든 하는 일이에요. 그러는 사이에 삼성병원에서 파급됐던 모든 환자들에 의한 연쇄적 감염은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나고 있는 거예요. 이런 일들을 벌일 때 결국 중앙정부가 이렇게 하면 안 된다. 가지고 현장에 권한을 줘라. 그러고 있다가 박원순 시장이 밤 10시가 넘어서 긴급 기자회견을 하고 삼성병원에 대해서 막 공격하는 일을 했어요. 중앙정부에서 그 이후에 공격을 많이 또 그렇게 했다고 불안감을 조성했다고 했지만 그 이후에 우리한테 실질적인 권한의 일부가 왔어요. 우리 시가 보건소 직원들이 증상이 있는 사람 직접 만나서 샘플링 해가지고 우리 연구소에 갖다 줘서 그 결과를 받으면 3일이 걸리는 게 3시간이면 끝나요. 그리고 저는 우리 지역에서 그 환자가 거쳐갔던 큰 병원도 무조건 2주간 휴업시켰어요. 사람 접근 못하게 하고. 우리 지역에서 5명의 환자가 발생했는데 다 삼성병원에서 발생했지만 우리 지역에서 철저히 격리를 하고 조처를 하고 그걸 SNS 통해서 다 공개해서 실시간으로. 그때 일부 언론에서는 중앙지에서는 저를 인권 프라이버시를 침해했다고 뭐 사설로도 두들겨 맞고 그랬지만 시민들은 얼마나 그거 자기 일을 지키기 위해서 목말라 했냐면 SNS에 하루에 제가 공개한 건 20만씩 뷰가 해가요. 어쨌든 그걸 찾아봐야지 우리 저기 지금 어느 환자가 어떻게 어느 동선으로 갔으니까 나는 거기로부터 안전하구나를 알 수 있는 거예요. 그리고 그 동선상에 같이 겹치는 사람은 스스로가 자가격리를 하게끔 신고를 하고 이런 일들이 지역에서 벌어났습니다. 결국은 메르스를 막은 건 중앙정부가 아니라 올 수 있는 근거를 갖고 했는데 우리 수원 화성이 세계문화유산이라는 거 아실까요? 그렇죠? 유네스코 세계문화유산인데 화성이 예전에 화성성녀 의궤라는 책자가 있어서 다 복원을 해놓은 거거든요. 근데 정조 당시에 가장 대표적인 의궤, 그 의궤라는 건 기록을 한 보고서인데 그 문자로도 돼 있고 그림으로도 돼 있는데 그 의궤를 크게 보면 그 당시 3개의 의궤가 있었어요. 가장 대표적인 게 현릉원 의궤라고 해서 아버지 사도세자를 지금 수원에 있는 화산이라는 쪽으로 옮기는 과정을 담은 현릉원 의궤, 또 화성성녀 의궤라 화성 축조 과정을 그대로 담은 화성성녀 의궤. 그리고 어머니 해경공 씨의 회갑을 수원 화성 행궁에서 하느냐고 그 8일간의 행차를 다 담은 원행을묘 정의 의궤라는 게 있어요. 근데 이게 다 한자로 돼 있고 일부가 이제 책의 그림으로 들어가 있는데 이거를 정조대왕께서 어머님이 읽기 쉽게 맺는다고 했는지 거기서 엑기스만 뽑아가지고 격리의궤라는 책을 하나 별도로 만들었어요. 격리의궤. 그리고 거기에는 채색본을 하나 만들어서 채색본에는 그 그림 과정을 다 담은 그림을 그리고 거기다 채색까지 해놓은 거예요. 이거를 그 구한말에 프랑스 외교관이 정조에게 큰 역할을 해줬는지 정조한테 선물을 받았어요. 그걸 갖고 있다가 자기 모교의 그 정리의궤 12권 이거를 기증을 해요. 그리고 또 채색 보는 게 너무 귀하다고 생각해서 후손이 갖고 있다가 나중에 후손이 어려운지 그걸 판매를 해요. 그래서 그 하나는 국립 그 대학 국립 그 도서관에 들어가 있고 그 12권은 그 외교관의 모교의 도서관에 있었어요. 이거를 2016년 2년 전에 우리 지역에 그 정조학 박사 그 김준혁 교수라는 양반하고 안민석 국회의원이죠. 안민석 의원이 뭐 조선 어보도 미국에서 찾아오고 뭐 이런 역할을 많이 해요. 안민석 의원이 제 고등학교 후배인데 이걸 2년 전에 프랑스 그 국립도서관 가서 발견한 것을 언론에 나오고 그걸 바로 갖고 저한테 찾아왔어요. 그래서 정조의 이런 내용을 우리 무엇보다도 자랑스럽게 하는 저는 찾아오겠다 했는데 국가는 나서갖고 니네들이 어중쩡한 그 잘못해갖고 외교관계 어렵게 하지 말라고만 그러죠. 그래서 약탈문화재 가니까 반환도 못하고 그래서 결국은 대여도 안 되고 그래서 할 수 있는 방법이 우리 시에서는 급히 만들어서 그쪽하고 긴밀히 협의해서 복제를 그대로 해오는 거였어요.
그래서 사진을 찍어 그대로. 그리고 채색본도 220년 전에 만들 당시의 종이의 질과 그 색채, 또 현재 갖고 있는 종이의 질과 색채로 두 가지 종류까지 딱 해서 그 복제본을 이번에 그동안 그 국립 프랑스 도서관 측하고 긴밀히 협의하고 대학교하고 협의해서 그걸 그대로 만들어서 갖고 와서 이번에 지금 전시를 하고 있어요. 수원에서. 그날 문화재청장이 왔어요. 중앙정부가 못하는 일, 중앙정부가 저거 시작하면 그 얘기가 다른데 1997년 울산시가 울주군이라든지 몇 개 주변하고 합쳐서 인구 100만을 가까스로 만들어서 광역시를 만들었어요. 그리고 그 이후 5년 후에 수원시 경기 안에서 그냥 100만이 넘어버렸어요. 그리고 지금은 울산 광역시보다 우리 시가 인구가 7만이나 더 많아요. 근데 울산은 광역시고 우리는 기초시예요. 저는 광역시를 만들어달라는 얘기 한 적이 없어요. 근데 차별이 어느 정도 심하냐면 1인당 복지비 지출이 울산 광역시는 140만 원이고 우리는 68만 원이에요. 공무원 수는 울산시가 우리보다 2배 이상이 많고 직급은 하나씩 다 높아요. 우리 시가 인구 100만이 넘는데 특혜를 달라는 게 아닌데 어디 사느냐 이런 정도의 심각한 차별이 있어서는 안 돼요. 왜냐하면 행정수요가 얼마만큼 차이가 크냐면 우리 시의 자동차 이전 등록 업무가 전국 어디에서 봐도 관계없는 업무가 됐어요. 우리 시에서 1년간 자동차 이전 등록 업무가 32만 건을 봐요. 근데 울산은 자동차 공업도시인데 매국 건을 보냐면 13만 건을 봐요. 근데 우리 옆에 있는 용인도 100만이 넘어서 102만인데 용인은 몇 건 보냐? 4만 건이에요. 화성 70만인데 그럼 우리 시 절반이 10만 건이라고 하는데 화성시 2만 건이에요. 무슨 얘기냐면 거점 도시라는 역할이 있어요. 그 주변 사람들이 행정 업무를 가장 편리한 데서 보는 거예요. 행정 업무는 폭주하는데 직급은 낮고 공무원 수는 절반이고 지출되는 사회복지비는 절반이에요. 이런 불공정이 있는 것이 어떻게 해서 가능하냐? 저는 지방자치라는 것은 큰 데는 큰 대로, 작은 데는 작은 대로 자치권의 내용이 다 다른 거예요. 이걸 뭐라고 하냐면 보충성의 원칙이라고 해요. 일본은 지방자치의 구분 중에 촌정도 있어요. 우리말은 2장 수준이에요. 2장이 못하는 걸 그 다음 단계의 행정체계에서 해주고 그 다음 못하는 걸 그 다음에 해요. 우리는 뭐 기초자치단체가 못하는 것만 광역이 하고 광역이 못하는 것만 중앙이 하는 거예요. 중앙은 외교권, 국방권, 큰 경제정책만 하면 돼요. 그 외에는 지역에서 하는 게 훨씬 더 효과적인 거예요. 경력이라는 게 검증된 경력이라는 게 없어요. 그쵸? 정당 공천의 방법, 지역으로부터 출발하는 것, 그리고 누구더라도 되더라도 그 사람이 다음 단계로 가기 위해선 검증되는 단계가 여러 단계 속에서 길러지는 과정이라는 게 있어야 돼요. 지금 독일을 보면 앙겔라 마르켈 14세 때 청소년 조직 여기서부터 시작을 해요. 그런 단계를 하면서 여러 가지 훈련과 검증 과정이라는 게 없죠. 슈레더 전 총리, 이분은 한국인하고 결혼해서 또 많이 알려졌죠. 19세, 23세, 30세, 헬무트 콜 총리 다 그래요. 실제로 여기 계신 분이 지역으로부터 출발해서 당원의 역할들을 통해서 검증되면서 지역의 일을 맡고 검증된 사람이 또 그 이상의 또 선거에 또 나가고 그럴 수 있는 과정이라는 게 끊임없이 이루어진다면, 그리고 되고 나서도 일상적으로 여의도에만 가면 사람이 바뀌어요. 왜냐하면 자기들끼리만 그 카르텔이 형성되니까. 근데 모든 의사결정할 때 지역에 돌아와서 지역의 당원들한테 뜻을 묻는 과정이라는 게 필요해요. 묻고 가서 그걸 갖고 대표해서 역할을 해주는 거예요. 그게 대의민주주의죠. 근데 지금 우리는 다 동원형 되는 거고, 어떻게 보면 내가 개인적으로 두각을 나타내서 어떤 사람들에 찌어가지고 자리를 맡는 게 그게 현재 모습이에요. 그러다 요즘 조금 진전된 모습이 경선이라는 게 당원들 모집한 것 같고 또 그죠. 저는 지역에서 성장하는 리더십이라는 것을 꼭 만들어가야 되는데, 지방자치분권 현장에서 저희는 그거를 여러 가지 형태로 하고 있어요. 거버넌스 조직이에요. 좋은 시정위원회, 더 큰 수원기획단, 시민배심원제, 이를테면 시민배심원제, 그 수원의 광교신도시라고 있어요. 그러면 옛날에는 대학 이름을 쓰는 역을 그렇게 선호했는데 요즘 대학 이름이 아니라 잘 나가는 신도시 이름을 쓰는 거예요.
여기 지하철 여기 한 3-4개가 있는데 거기다 어디다가 광교역을 쓸 거냐고 동네마다 싸움이 났어요. 시장이 여기다 광교역을 쓰자고 끝날까요? 아무리 타당한 이유를 같이 없어도 그건 안 돼요. 이럴 때 우리 지역이 평소에 갖고 있는 양식 있는 시민들 집단을 갖고 있다가 샘플링해서 100분을 뽑고 그분들이 하루 종일 모여서 양측의 의견을 듣기로 하고 거기서 편견이 나는 걸 따르기로 하는 거예요. 광교 신분당선의 당자는 광교 역사를 이렇게 해서 결정해서 여기다 광교역을 쓰고 여기다는 당신들 그 대신 다른 사람, 이 사람들이 어떤 역 이름을 쓰더라도 관여하지 않는다. 그러니까 이쪽에 광교역이라 썼어요. 그래갖고 좋아했죠. 그때 이 사람들은 또 광교 중앙역이라고 썼어요. 근데 어쨌든 이름은 그렇게 돼서 또 갈등이 끝났어요. 이걸로. 이것이 문재인 정부 들어서 신고리 569기 사회공론화위원회의 메커니즘이 됐어요. 이걸 우리가 그대로 줬고 이것을 벤치마킹해서 확대시킨 것이 원전 정책을 더 이상 하지 않는다. 대신 지금 짓고 있는 원자력발전소는 마저 짓는다고 결정하게 됩니다. 그 정답은 아닐지언정 우리 사회가 합의할 수 있는 그 외에 어떤 식의 결정을 하더라도 갈등과 대립이 있기 때문에 그걸 사회적 합의로 중지를 모아내는 데는 괜찮은 메커니즘이에요. 그렇죠? 지역에서 정치를 시작하면 이제 이럴 때는 지역아동센터에 여기다 놓는 건데 이것을 놓는 것이 찬반이 생기면 자기 친구하고도 경론을 벌여야 되고 자기 이웃하고도 경론을 벌여야 되지만 그런 과정 중에 쌓여져 가는 것이 정치 리더십을 설명하고 이해시키고 납득되어 가는 과정들이 쭉 쌓여가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런 것이 정치 훈련이라고. 저는 그런 것의 메커니즘을 우리 지방 정치에서 지방자치단체 안에서 얼마든지 할 수 있다고. 앞으로 의회가 저는 발전 더 해야 되고 권한이 강화해야 되죠. 저는 혼자인데 우리 지역의 시의원이 37명이에요. 저보다 더 어떤 분야에서 전문성 있는 사람이 여러 명이에요. 여당이 되면 여당 의원들이 그 분야 하나씩은 책임을 지시라. 저 대신 나가서 시장의 역할을 하시라. 권한을 드린다. 이게 의회 민주주의다. 시장이 뭐든 혼자 무슨 식으로 전지전능한 신도 아닌데 제가 결정을 다 하겠어요. 전주에서 버스 파업이 굉장히 심각해서 여러 해 동안 고생했어요. 우리 시도 버스 파업이 생겼는데 저도 물론 당점 안 되고 버스 파업을 막기 위해서 애를 썼는데 현장에 나가서 제 뜻을 대신하는 것은 노조 출신의 버스 이 사람들하고 호흡했던 우리 시의원이 대신 가서 그랬어요. 결국은 시장의 권한을 갖고 그 역할을 하니까 파업 문제 해결했어요. 현장에서 훨씬 더 권한을 나누면 유익한 일이 훨씬 더 많아져요. 그리고 훨씬 더 현명해요. 그리고 훨씬 더 그런 정치력이 쌓여져야만 우리가 제대로 된 지방자치와 그리고 시민자치를 할 수 있는 거라고. 500인, 300인 이렇게 집단지성이 진리는 아닐지언정 사회적 합의를 만드는 데 굉장히 중요하다. 그 집단지성이 결국은 우리가 고래를 직접 본 사람이 그렇게 많지 않아서 고래 크기가 얼마 되냐 하면 개별적으로 답한 건 뭐 1m부터 뭐 50m까지 다양하게 나오는데 그걸 다 평균해 놓으면 가장 근사치가 된다는 거 아니에요. 그 집단지성 그 전체적인 그 가장 근사치를 만들 수 있는 방법이라고요.